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근우 교수님의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근우 교수님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이자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환자들을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또 국내 최초로 폐쇄적인 정신병동을 개방병동으로 바꾸었고 정신질환 치료법으로 사이코 드라마를 도입했으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우리나라 정신의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 아흔을 앞두고 비로소 드는 생각들, 2장 어차피 100년을 살아야 한다면, 3장 내가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인생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이유, 4장 나답게 살다가 나답게 죽는다는 것, 5장 오늘 하루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입니다. 이 중 프롤로그와 에피소드 2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인생의 비극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절망할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올해로 85살이 되었다. 이제는 누가 봐도 명실상부한 할아버지다. 등은 구부정하고 걸음은 느리고 머리카락은 희다. 4년 전에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머리를 크게 다쳤다. 그때 이게 마지막이구나 라는 생각이 스쳤다. 다행히 뇌에 손상 없이 외상에 그쳐 한 달간의 입원으로 치료는 일단락되었다. 그 죽음은 내게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 몽테뉴는 죽는 법을 알면 모든 예속과 속박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다는데 나는 아직도 죽음이 낯설고 두렵다. 다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에 되도록 불안한 마음을 달래면서 생활에 나가려고 노력할 뿐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해야 할 일과 만나야 할 사람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종일 몸을 즐겁게 움직이면 죽음에 대한 생각은 일과를 마칠 때까지 조용히 물러나 준다. 고마운 일이다. 사고 이후 하나밖에 남지 않은 눈의 시력마저 침침해졌다. 나이가 들어서부터 컴퓨터를 장난감 삼아 온라인 강의도 듣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SNS로 친구들과 안부도 주고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를 마음껏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청탁받은 원고가 한둘이 아닌데 난감했다. 할 수 없이 대학생인 손자 손녀에게 도움을 청했다. 내가 구술한 것을 타이핑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주들은 알바 삼아 내 일을 도왔다. 시력이 약해진 슬픔을 손자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달랬다. 건강의 상실은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심정으로 눈을 씻고 찾아보면 좋은 점들이 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는 속담이 괜한 말은 아니다. 젊었을 때는 의지를 세워 열심히 노력하면 웬만한 일은 전부 이뤄낼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살아보니 알겠다. 인생은 필연보다 우연에 의해 좌우되었고 세상은 생각보다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곳이었다.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원래부터 많지 않았고 흐르는 시간을 당해내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나라는 존재의 미약함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 인생의 슬픔은 일상의 작은 기쁨으로 인해 회복된다는 사실이다. 고 신영복 선생은 말했다. 그 자리에 땅을 파고 묻혀 죽고 싶을 정도의 침통한 슬픔에 함몰되어 있더라도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그처럼 침통한 슬픔이 지극히 사소한 기쁨에 의하여 위로된다는 사실이다. 큰 슬픔이 인내되고 극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한 크기의 커다란 기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젊은 시절에 수감되어 20년을 감옥에서 보낸 그의 사유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나 또한 비슷한 심정이다. 하루를 열심히 보내는 가운데 발견하는 사소한 기쁨과 애기치 않은 즐거움이 세월로 인한 무상함과 비애감을 달래준다. 그래서 사람은 마지막까지 유쾌하게 살아야 한다. 사소한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즐거움은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2013년에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를 출간하고 나서 독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다. 그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다.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게 사셨습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내가 언제 재미있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재미있게 살고 싶다고 했지요. 내 인생이라고 해서 특별히 재미있는 일이 많이 일어나거나 행복이 가득하지만은 않았다. 남들처럼 먹고 사느라 억지로 일해야 하는 시기도 있었고 아이 넷을 키워야 하는 형편인데 뜻하지 않게 감옥과 군대를 다녀오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일상의 지루함과 소소한 시련이 번갈아서 찾아오는 평범한 인생이었다. 또 나이가 들어서는 나아질 기미가 없는 7가지 병을 앓고 있으니 행복해봐야 얼마나 행복하랴. 다만 어려운 상황이라도 사소한 즐거움을 가능하면 많이 찾아내 만끽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은 재미있는 인생이라기보다 재미있기를 바라는 인생에 더 가깝다. 어떤 독자들은 나에게 봉사, 공부, 등산, 글쓰기 등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할 수 있었느냐며 그 비결을 묻기도 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럴 작정은 아니었다. 오히려 마음 먹고 시작했다면 오래 못했을 것이다. 반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찾아서 즐기겠다고 생각하니 꾸준할 수 있었다. 큰 즐거움은 얻지 못하면 큰 불행이 된다. 그러나 소소한 즐거움은 마음만 먹으면 얻기도 쉽고 쌓이면 큰 재미가 된다. 50년 넘게 정신과 의사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가를 탐구했다. 내 경험으로만 보자면 원인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둘 다 안 느낄 수는 없겠지만 과도해서 좋을 게 없다. 아무리 후회한들 바꿀 수 없는 과거이고 아무리 걱정한들 피해갈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이다. 더 나쁜 점은 이 2가지가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들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이다. 만약 어느 시점에 이르러 후회와 불안에 잠을 설치게 된다면 이제는 지나온 삶을 수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라. 후회해도 내 인생이고 만족해도 내 인생이다.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까지 피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정도면 훌륭했다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칭찬해 주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아무리 준비한들 미래에 찾아오는 노화와 상실까지 막을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준비하되 불안한 마음은 현재의 즐거움으로 달래는 법을 깨우쳐야 한다. 뭐든지 알면 두렵지 않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사람마다 다른 삶의 방식을 다양하게 접하고 느낄수록 앞으로 다가올 인생을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그런 준비 과정에 85회의 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바랄 게 없겠다. 또 누구나 살아온 궤적을 살펴보면 삶을 대하는 습관이나
자기만의 법칙이 있게 마련이다. 나 역시 작정하고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돌이켜보니 삶을 대하는 일정한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이야기일 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책이 독자들에게 자신만의 삶의 법칙을 찾는 계기가 되어준다면 좋겠다. 그것이야말로 평생을 버텨온 자기만의 독특한 삶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가족은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를 출간하고 나서부터 나를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각종 인터뷰, 강연, 방송에 초청되어 수많은 인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게 되었으니 나이 들어 찾아온 이 행운이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다. 그런데 책을 읽고 찾아온 이들이 공통으로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바로 3대, 13명이 한 집에서 살아가는 우리 집 이야기이다. 내가 사는 집은 구기동의 4층짜리 빌라이다. 빌라에는 모두 5가구가 살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모든 세대주와 세대원이 나의 아들과 딸, 사위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라는 것이다. 내가 재력가라서 자녀들에게 집을 한 채씩 나누어 주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각각의 집은 아들과 딸들, 내외가 돈을 모으고 대출을 받아 마련한 버젓한 제 집이다. 우리 가족이 전부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이다. 자식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일을 하면서 모두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다. 당장 눈앞에 닥친 육아 문제와 앞으로 부딪히게 될 부모 봉양 문제, 서울에선 좀채 답이 안 나오는 내 집 마련 문제를 함께 모여 살면서 해결하면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는 장남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그 취지에는 부모인 우리는 물론 다른 자녀들까지 공감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두고는 쉽게 답을 내기가 힘들었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장성에서 새로운 가족을 이룬 자식들과 나이든 부모가 한 지붕 아래 살기가 말처럼 쉽겠는가? 예기치 않은 갈등 끝에 서로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우리 가족은 오랜 고민 끝에 각 가정과 구성원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대원칙하에 함께 살기로 합의했다. 집을 지을 때부터 그 원칙을 적용했다. 우리 부부는 살던 집터를 내놓았고 자녀들은 각자의 경제적 능력과 취향, 형편에 따라 집을 다르게 설계했다. 또 출입문을 따로 내어서 사생활이 보장되도록 했다. 독립성 보장이라는 원칙은 생활 규칙에도 적용되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남의 집에 드나들거나 미리 약속을 잡지 않고 불러내는 일이 없게 했다. 또 가족 공동의 행사는 반장이 맡아서 시간과 장소를 잡아 미리 공지하도록 했고 반장은 6개월마다 돌아가며 맡았으며 각 가정 현관의 비밀번호는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핵가족을 넘어 1인 가구가 대세라는 요즘 3대가 모여 사는 우리 집이 보는 이들에게는 퍽 신선했나 보다. 새로운 가족 실험이라느니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라느니 우리 가족을 추워주는 말이 많았다. 따로 또 같이 사는 것이야말로 21세기에 적합한 가족 모델이라면서 부러운 시선을 건네기도 했다. 매일 같이 밥 먹고 자주 왕래하는 따뜻한 가정의 모습을 기대하기도 했다. 우리 가족이 어떤 식으로든 매우 이상적으로 보이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게 별반 다르겠는가? 우리 집이라고 언제나 화기애애하지는 않다. 오히려 서로에게 무덤덤한 편이다. 같은 건물에 살아도 며칠씩 얼굴 못 보기 일쑤고 서로 사는 게 바빠서
속사정을 시시콜콜 알기도 어렵다. 오히려 적당한 무관심 덕분에 지금껏 큰 싸움 없이 잘 지내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아마 정서적으로 기대면서 친밀하게 사는 모습을 기대했다면 크게 실망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17년째 대가족을 꾸려 살아본 당사자로서 말하건대 대가족은 기쁜 일을 나눌 때보다 아픔과 어려움을 나눌 때 그 빛을 발한다. 2010년의 일이다. 일요일 저녁에 갑자기 장남이 쓰러졌다. 그때 아들 곁엔 며느리와 큰손자가 있었다. 평소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픽 쓰러진 장남을 보고 며느리는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단다. 그런데 며칠 전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급사한 친구의 사연을 접한 큰손자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해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119에 접수를 마치고 나서는 의사인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고 고모는 위중한 상황일지 모르니 최대한 빨리 응급실에 가라는 지시를 내렸다. 다행히 아래층엔 삼촌이 있었고 삼촌이 급하게 차를 몰아 응급실로 향했다. 119 구급대보다 빠른 조치였다. 차를 타고 어느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할지를 두고 고민할 때 손자의 삼촌이자 내 막내 아들은 얼마 전 강북 삼성병원 응급실이 굉장히 한가했다며 그곳으로 큰아들을 옮겼다. 천운이었는지 당시 강북 삼성병원은 의료평가 기간이라서 과장부터 시작해 모든 의료진이 응급실에 대기하고 있었다. 큰아들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필요한 응급조치를 받았고 바로 수술대에 누울 수 있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 근육의 절반이 죽어 있었다. 단 몇 분만 늦었어도 뇌 손상 혹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 가족이 모여 살았기에 응급 상황에 가장 빠르게 대응했고 각자 가진 정보를 모아서 가장 현명한 답을 찾아냈다. 손자의 순간적인 판단, 고모의 조언, 삼촌의 빠른 병원 이송. 이 가운데 무엇 하나만 빠졌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야말로 가족의 집단 지성이 아들의 목숨을 구했다. 대가족으로 모여 살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이후로도 큰아들 내외는 다른 가족들의 손을 빌려가며 위기를 넘겼다. 나와 아내, 다른 자녀들은 큰아들 부부가 병원 생활을 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 살림을 도왔다. 아이들도 집안의 다른 어른들이 버티고 있으니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일상생활에 전념했다. 손자는 아직도 그때 이야기를 꺼내며 내게 말한다. 할아버지가 하신 일 중에 제일 잘하신 일이 우리 가족이 전부 모여 살게 한 거예요. 나도 그렇다. 그때 만약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함께 사는 17년 동안 모든 가족이 나름대로 크고 작은 우환을 겪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신세를 졌다. 위험을 나누어 짊어져서 위기를 매끄럽게 넘어간 것, 그것이야말로 대가족이 준 선물이다. 세상이 나날이 위험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보한 것 같지만 정말 그러한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 수명은 늘었지만 그만큼 긴 시간을 각종 질병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현대사회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독려하면서도 육아 문제는 방치하고 있다. 청년들의 교육 수준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되레 줄어들었다. 현대 사회의 발전은 예기치 않은 문제들을 낳았고 개인주의 사회는 이를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개인의 노력만으로 풀 수 있겠는가? 3대 13명이 모여 살자고 마음먹은 데에는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는
현실적인 요구가 있었다. 즉, 위험의 분산이자 사회적 안전망의 마련이다. 당장 나이 든 부모를 모시는 일부터 그렇다. 함께 살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자녀들이 주말을 자유롭게 보낸다.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물리적인 기반이 마련되니까 꼭 언제까지 모두 모여야 한다는 강제가 사라졌다. 주말을 온전한 충전의 시간으로 보내니 자연히 가족 간 갈등도 줄었다. 자식들은 아이를 키우는 일에서도 다른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얻었다. 우선 아이들의 등하교를 할머니인 내 아내가 맡았다. 또 집에 어른이 8이나 되니 언제든지 아이를 봐줄 사람은 꼭 한두 명쯤 있게 마련이다. 자녀들은 마음 놓고 일에 몰두했다. 손주들도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다. 천문학자부터 의사, 미술치료사, 실험영화 감독까지 다양한 일에 종사하는 어른들로부터 다양한 자극을 받으니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진로의 선택지가 많아졌다. 보통은 한 자녀, 많아야 2자녀를 낳아 기르는 요즘 사촌지간에 부대끼며 다복하게 생활하니 사회성은 덤으로 자란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실콜콜 알려들고 사사건건 간섭하려 들면 문제가 생긴다. 자유롭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알아서 헤쳐나가도록 두는 것이 나이든 부모와 장성한 자녀가 평화롭게 사는 지름길이다. 가족 간에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적정 거리를 지키려면 적당한 무관심이 필요하다고 나는 믿는다. 하지만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면 그때야말로 가족이 모여 힘을 발휘할 때다. 최근 들어 공동육아나 마을 공동체 같은 운동이 활발한데 가족이라고 공동육아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오히려 가족이기에 해체될 위험이 적어 더 안전할 수도 있다. 가족이라서 더 어렵고 더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가족이 가진 지식과 에너지도 당신의 중요한 자산이다. 불안한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안전망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가? 가족을 나름대로 이용하고자 하면 다양한 방법이 보인다. 그 결과 가족끼리 돈독해지면 그것은 감사한 덤이다. 지난 삶을 후회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았어야 했다. 며칠 전 친구 하나가 찾아와 한바탕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지금껏 한 번도 마음대로 살아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의지를 세워서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겁이 나서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고 튀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남들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는 후회였다. 이 친구만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것을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후회다. 오죽하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했던 친구 의사가 통계를 내보았더니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1위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았더라면 이었을까. 언제나 만족하는 일보다 후회스러운 일이 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또 어떻게 살아왔든 그때 그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와 아쉬움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후회의 감정이 든다고 해서 잘못 살아왔다고 할 수 있을까? 한 번도 뜻대로 살아보지 못했으니 지나온 삶이 전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느끼는 내 친구의 판단이 옳은 걸까? 사람마다 타고나는 기질이 있다.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들도 기질이 모두 다르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간호사는 입속 이물질을 제거하고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기구를 아이의 입에 집어넣는데 그때 어떤 아이는 감각이 예민해서 세상이 떠나가라 울어 제끼지만 어떤 아이는 살짝 찌푸리는 것으로 끝이다. 그만큼 기질은 천성적인 것이다. 사람은 당연히 타고난 기질대로 살고 싶어 한다.
예민한 사람은 자극이 적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가진 에너지를 모두 발산할 수 있는 역동적인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환경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인종과 나라도 선택할 수 없다. 환경은 주어지는 것이며 살아남기 위해 적응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 과정에서 인격과 자아가 형성된다. 어떤 때는 환경에 맞춰 기질을 누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능동적으로 환경을 바꾸어 가면서 나라고 부르는 총체적인 자아가 만들어진다. 즉, 나라는 인간은 생존을 위해 환경에 적응해온 노력의 결과이며, 인생은 기질과 환경 사이에서 매 순간 이루어진 선택의 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후회해도 내 인생, 만족해도 내 인생이다. 과거의 삶이 무엇이든 간에 나 말고 또 누가 그런 길을 걸어갔겠는가? 내 인생은 내가 만든 독창적인 예술품이다. 세상에 딱 하나뿐인 삶이다. 그러니 습관적인 비교와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으로 자기 인생의 격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온전히 자기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자부심을 느껴야 할 때다. 부처님은 태어나실 때 룸비니 동산에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하셨다. 나는 온 세상을 통틀어도 단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뜻이다. 후회가 깊어질 때마다 새겨야 하는 말이다. 내 친구는 튀는 게 무서워 자기를 억누르고 남들처럼 살았다고 후회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남들처럼 살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우리 세대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6.25 전쟁과 분단이라는 현대사의 굴곡을 몸소 겪었다. 지독한 가난과 전쟁 속에서 그야말로 생존이 최우선 과제였다. 당장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이 일 저 일을 가리지 않아야 했다. 가족들을 위해 제 한 몸 희생하는 게 당연했고 그럴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다. 그런 시절을 거쳐 지금 몸 건강히 살아있고 아이들 모두 제 앞가림을 하고 있다면 그보다 성공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맨몸으로 일구어낸 생의 결실들을 바라보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칭찬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후회의 감정이 든다면 그것은 가보지 못한 길에 미련이 크게 남았다는 뜻이다. 사람은 해본 일보다는 해보지 못한 일을 더 크게 느끼는 법이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시도하면 된다. 지금까지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쪽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 하고 싶은 일을 중심으로 살아보면 된다. 나이 들수록 좋은 것이 자유로움 아니던가? 아이들도 적당히 자랐고 경제적인 문제도 화급되지 않다면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바라보며 부질없는 후회를 거듭하느니 이제라도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는 편이 훨씬 생산적이고 발전적이다. 예전에는 화려한 정치가였지만 이제는 영락한 두 노인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단다. 먼저 한 노인이 말했다. 나는 누가 충고를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이 꼴이 되었다오. 그러자 상대편 노인이 응수했다. 제기랄, 나는 남의 말만 들어서 이 꼴이 되었지 뭐유? 이렇게 살아도 후회가 남고 저렇게 살아도 후회가 남게 마련이다. 설령 남들이 보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본인도 대체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어도 다른 사람의 특별한 삶이 부러울 때가 있다. 그러니 지나친 후회는 별로 득될 게 없다. 후회감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정도로 갈무리하고 지난 삶을 긍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어쨌든 누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결과물이 그의 인생일 테니 말이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였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삶을 살았든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살아온 궤적에 만족하든 만족하지 못하든 결국은 본인이 선택한 한 발짝 한 발짝이 쌓여 지금에 이르렀다. 그 사실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내 인생이 결국 내 선택이었다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후회는 아쉬움으로 가벼워지고 내일을 향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한 번에 두 가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당신이 걸어온 그 인생 결코 나쁘지 않았다. 부디 자부심을 가지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